내친 김에 시집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백석이라는 시인인데요. 백석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늦게 알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때 물론 몰랐고요. 대학 들어와서도 한참 뒤에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요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것이고, 고형진 역금, 백석 시집 정본이라고 이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있고, 띠지라고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커버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새는 이제 이런데, 네. 저는 이렇게 책에 띠지가 있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덜어내고 읽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그 정본이 붙어 있는 이런 텍스트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시라고 할 것은 이제 본문이라고 할 것은 요만큼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주석이거나 원래 그 발표될 때의 원본이거나 이런 이제 구성입니다. 그건 뭐 일반적이고요. 시는 요만큼입니다. 쭉 읽어보면, 뭐 저는 지금 이걸 학자로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자로서 읽는 거라서 마음에 드는 시 위주로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슴이라는 시집에 수록됐던 것, 그 다음에 2부에는 함주시초, 3부 흰 바람벽이 있어. 이런데 뭐 이거는 전공자가 다 편집하는 거라 어지간히 뭐 다 잘 돼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이제 읽으면 되는데, 이 표기법이 지금 현재 맞춤법에 맞게 많이 고쳤다고 해도 읽기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읽어볼게요. 모닥불,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직건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 짖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정말 한 년 읽는데 너무 힘들었는데요. 1년 읽는데 모닥불인데 다 탄다는 거예요. 오리도 타고, 헌신짝도 타고, 소똥도 타고, 기와장도 타고, 헝겊조각도 타고, 머리카락도 타고, 다 타는 그런 모닥불이에요. 1년. 자, 2년은 재당도, 토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싸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종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1번은 이제 동물하고 주로 사물들 이런 거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2번은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큰 개, 강아지, 동물도 조금 더 사람 쪽에 가까운 동물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3년이 되게 엽기적인데,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예요. 그래서 1년하고 2년을 읽으면 이 모닥불이 그냥 되게 어떤 토속적인 정치의 서정시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 3년에서 뭔가 되게 복잡한 그런 반전이 있어요. 확 뒤집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읽어볼게요. 3년을.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할아버지가 어미아비가 없었으니까 어렸을 때 고아였다는 거잖아요. 고아인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불쌍하니도 불쌍하게도 또 몽둥바리가 뭐냐면 딸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쬐다가 뭐 팔다리, 손발이 화상을 입었거나 해서 잘릴 정도로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애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슬픈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슬픈 역사인데, 앞에 나온 그 모닥불에 대한 어떤 서정적 정치와 뒤에 이 한 줄로 묘사가 되는 이 슬픈 역사 사이에서 어떤 긴장이 딱 발생을 하고,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떤 시를 쓰는 사람이지? 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초반에 실려있는 좀 짧은 시였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진 않아요. 여운왕골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가 보던 그림책에도 여운왕골족, 네,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자신은 없네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너는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너는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 뭐 저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고 물으면 이제 이런 게 시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시인 거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나타샤는 이제 러시아 여자의 전형적인 이제 여자의 이름이고요. 하필 또 왜 당나귀일까요? 당나귀는 우리 정서에 좀 일반적인 그런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송아지나 뭐 망아지도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당나귀는 더하죠. 뭐 브레멘의 음악대 이런 데 나오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약간 서구적인 어떤 정치를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타샤와 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눈이 푹푹 나리는 어떤 이런 겨울의 서정. 그래서 서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버렸는데 그냥 어떤 서정시의 요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거는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그래서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의 이런 대립, 계급적인 대립으로 굳이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석은 시를 쭉 보면은 가난이라는 거를 굉장히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하나의 이제 미학적 범주로 가지고 와서 자기 시에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백석이 그렇게 많이 가난했느냐 하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고 마치 우리가 정주홍을 읽을 때 향수를 우리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정주홍의 시 중에서 적어도 제일 유명한데 뭐 정주홍은 그렇게 그런 시골 정치를 자기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상도 권태나 이런 숲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모던보이였거든요. 시골에서 막 그렇게 살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학적으로 어떤 표현하고 세계화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이제 가난이라는 주제가 들어갑니다. 가난한 나와 아름다운 나타샤의 사랑. 근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쓸쓸히 앉아가지고 소주를 마실 리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가 잘 됐으면 나타샤가 이미 와 있겠죠. 나타샤와 사랑을 하느라고 아마 시를 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흰눈이 막 내리는 가운데 나타샤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네, 너를 예감하는 거죠. 그 블록이라는 러시아 상징주의 시인의 시처럼 네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너를 예감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블록의 시에서는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이 아니라 너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까 봐 되게 두렵다.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말 오로지 그 연인을 만날 어떤 기쁨, 좋은 예감 그런 것들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으면은 너는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흰 당나귀가 어딘가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응앙응앙 울 것이다. 저는 이 의성어도 너무 귀엽고요. 응앙응앙 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에서 뽑으라면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어떤 문장 중에 하나가 산골로 가자고 했잖아요.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 살자. 마가리는 뭐 어딜까요? 저쪽에 마리면에 살자. 계명리에 살자. 뭐 이런 거겠죠. 여기 이제 이어서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해서 정신승리 오지는 대목인데요. 산골로 가는 건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세상 따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제 나는 나대로 내 살 길을 이제 살겠다. 나타샤와 함께 흰 당나귀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읽으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고 은근히 여기 당나귀가 이 시의 위트 를 담당해요.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올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석양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웃겨가지고 거리는 장날이다. 장날 거리에 영감들이 지나간다. 영감들은 말상을 하였다. 범상을 하였다. 쪽제비상을 하였다. 개발코를 하였다. 안장코를 하였다. 질병코를 하였다. 그 코에 모두 학시를 썼다. 학실은 돋보기랍니다. 돌체 돋보기다.
대모체 돋보기다. 로이도 돋보기다. 영감들은 유리창 같은 눈을 번뜩이며 투박한 북관말을 떠들어대며 쇠리쇠리한 저녁해 속에서 사나운 짐승들, 그러니까 짐승들 같이 사라졌다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표기법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인 언어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 이 우리시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초중고생부터 해서 많이 읽는 거잖아요. 저 같은 어른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백석이 읽고 싶은 저 같은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조금 더 현대어로 번역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 시집은 이제 학적인 목적이 더 큰 시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보편적으로 이런 시들을 더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거는 윤동주거든요. 애들이 읽으라고 이제 나온 건데 제가 이거 윤동주도 갖고 있고 정주용도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애가 초등학교 때 쓰던 건데 윤동주를 쓰다 해가지고 한쪽에는 시가 나오고 한쪽에는 이렇게 뭡니까 필사를 하라고 했는데 한 줄도 안 해놨죠. 한 줄도.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동시를 워낙에 잘 썼잖아요. 잠깐 윤동주로 와보면은 이거 제가 어릴 때도 되게 좋아했던 건데 무얼 먹고 사나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 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굴뚝 이건 진짜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굴뚝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에 몽기몽기 웬년기 대낮에 손남 감자를 굽는 개지 총각애들이 깜빡깜빡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이 꺼멓게 수출 바르고 옛 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살랑살랑 솟아나네 감자 굽는 내 해서 이거 이모가 이거 외워줬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최초의 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이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말맛이 있고 이게 좋은 점들은 많은데 이제 요는 당연히 많은데요. 이 백석도 조금 그렇게 보편화될 수 있게 이거를 조금 번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시 자체를 보면 시가 굉장히 이것도 위트가 있어요. 석양이고 장날이고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생김이 누구는 말상해, 누구는 범상해, 누구는 쪽제비를 닮았고 누구는 코 모양이 잘록하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또 누구는 뭐 돋보기를 썼는데 이런 안경 저런 안경 저런 안경을 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죠. 이 영감들이 투박한 이런 사투리를 쓰면서 쇠리쇠리하는 희미한 이런 거랍니다. 희미한 저녁해 속에 사나운 짐승들 같이 이렇게 사라져갔다. 그리고 항상 그 백석 씨의 이런 반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영감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익살스럽고 정겹게 가깝게 이렇게 묘사를 하다가 사나운 짐승들 같이 사라져갔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또 비유어는 뭐지? 라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석 시 하면 이제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백석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북신, 서행시초 뭐 이런 건데요. 제목은 무슨 뜻인가요? 북신, 지명인가요? 지명이네요. 평안북도 영병군 쭉쭉쭉쭉 그렇네요. 근데 제가 이 시가 그냥 좋아가지고 거리에서는 모밀레가 났다. 부처를 위하는 정갈한 노침내의 내음새 같은 모밀레가 났다. 어쩐지 향산 부처님이 가까웠다는 거리인데 국수집에서는 농짝 같은 도야지를 잡아 걸고 국수에 치는 도야지 고기는 돛바늘 같은 털이 드문드문 배겼다. 나는 이 털도 안 뽑은 도야지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또 털도 안 뽑는 고기를 시꺼먼 맨 모밀국수에 얹어서 한 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가슴에 뜨거운 것을 느끼며 나는 문득 가슴에 뜨끈한 것을 느끼며 소수리망을 생각한다. 광개토 대왕을 생각한다. 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백석시에서 나오는 이 뜬금없는 반전이 음식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음식 냄새를 묘사하는 것도 모밀국수, 모밀 냄새가 나는데 그게 어르신의 할아버지의 냄새 같다. 근데 정갈한 냄새라 해도 노인 냄새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냄새가 나는데 뭔가 진국 같은 그윽한 그런 냄새가 났다는 걸로 이해가 좀 되고요. 근데 이게 그 국수가 맑은 잔치국수 그런 게 아니라 고기국수인가 봐요. 돼지를 넣는 모양인데 돼지가 털을 안 뽑아가지고 혹은 덜 뽑아가지고 돛바늘 같은 털이 드문드문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돼지 비계에.
글쎄 그 먹음직스럽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꺼리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세상에 음식만큼 뭡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음식만큼 이렇게 넘어서기 힘든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걸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되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저 털도 안 뽑은 도야지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먹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진국에, 그러니까 국물에다가 또 국수를 말고, 그 다음 거기 고기까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거를 먹는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른바 서정적 자아가 느끼는 정서라는 게 뜨끈한 것, 가슴에 뭔가 뜨끈한 것이 이렇게 뭉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감동을 말로는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뭔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맛있는 걸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흡족하게 맛있는 걸 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뜨끈한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거를, 네, 느끼는데 이것이 제가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줄이 엽기인데, 그거를 뜨끈한 거를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소수리망을 생각한다, 광개토대왕을 생각한다는 또 무엇일까요? 진짜 그 안중근 선생님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그런 마음일 것도 같고, 이런 뭐 선지국이나 뭐 뜨끈한 돼지국밥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소머리국밥 이런 걸 먹으면서 가슴속에서 뜨끈한 게 막 솟아오르고 소수리망을 생각하고 광개토대왕을 생각하고, 제가 어제는 원경을 쇼츠로 보면서 세종대왕을 생각했는데 원경? 원경이 누구? 아, 세종대왕의 엄마?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지.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생각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읽었는데, 그 보통 이제 백석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흔히 지적하는 그 음식에 대한 언급들이 시에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 마지막에 소수리만 광개토대왕 부분에서 뭔가 좀 울컥울컥 하는 게 또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허준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여기에 도스토옙스키가 잠깐 언급돼요. 다만 한 사람, 목이 긴 시인은 안다. 도스토옙스키며 조이스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1등 가는 소설도 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어드근한 방 안에 굴어 게으른 것을 좋아하는 그 풍속을, 사랑하는 어린 것에게 엿 한 가락을 아끼고 위하는 아내에겐 해진 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냥 돈을 거저주는 그 인정을, 또 그 말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넋 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이타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막 좀 이렇게 냉하게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베풀고 이제 이런 거고, 그 앞부분은 이렇게 이제 똑똑하면서도 소설을 이렇게 잘 쓰면서도 하면서 이제 제일 잘 쓰는 소설가로 꼽은 이인이 도스토옙스키하고 제임스 조이스입니다. 이 부분 조금 눈에 들어와서 시 자체보다는 역시 도스토옙스키를 전공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대목이고, 마지막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요. 흰 바람벽이 있어 입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우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이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자, 그래서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제목의 시지만 그것만큼이나 많이 반복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저는 여기서 한 단어도 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난하고를 빼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라고 해도 조금 뭐가 빠진 거예요. 이거는 가난하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백석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영어 선생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속적이고 이렇게 시골적인 어떤 정치의 시들이 많지만 실제로 백석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잘생겼고, 일단 뭐 윤동주랑 거의 겨루겠더라고요. 미모로는 잘생겼고, 그 다음에 그 스텐칼라라 그러나요? 당시 이제 이렇게 교복 제복 느낌의 그 옷들을 입혀놓으면 굉장히 말쑥한 이제 청년이고 세련됐고 서구화라 하지 않지. 이건 뭐라, 개화. 네, 개화돼가지고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렇게 딱 보면 딱 김희성 쪽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인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백석이 시 속에서 추구하는 백석, 서정적 자아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거죠. 가난하면서 외롭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로운 거하고 쓸쓸한 거는 같은 이제 의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롭고 쓸쓸한 거는 그거가 이제 밑에는 가난이 있고 위에는 이제 높은 게 있는 거죠. 가난하면서 외롭고 쓸쓸함을 같이 이제 가져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높은 존재로 이제 가는 건데, 그 높은 존재라는 거는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너무 뜨거운 것, 너무 호젓한 것, 너무 사랑, 너무 슬픔, 이런 게 이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인은 당연히 이 흰 바람벽에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이런 식의 삶을 살기보다는, 혹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런 삶의 한켠으로 이렇게 비켜서 가지고 계속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이런 걸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 잘났다, 뭐야, 너 팔뚝 굵다, 그렇게 이제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그 시인들이 낭만주의적인 어떤 시인관인데요. 시인들이 이제 자기를 일종의 그 신내림을 받은 무당처럼 약간 그런 이제 천재로서의 시인관인 거죠. 그런 이제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죠. 그게 낭만주의고, 요거는 이제 그 연예계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천재로서의 예술가, 천재로서의 시인, 이런 쪽이 있는 거고,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꾸준히 절차탕마 노력하는 거죠. 장인으로서의 시인, 이런 게 있는 거죠. 물건 만드는 거 이런 걸 이제 익히듯이, 조각을 익히듯이, 그림 그리는 걸 익히듯이 천재적인 재능도 있지만 도제 시스템 안에서 스승한테 배우고 또 따라가려고 애쓰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약간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일종의 선민사상 같은 게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렇더라도 읽기에 굉장히 좋은 시고요. 마지막에 초승달이죠. 토승달과 바구지꽃과, 이거는 그 꽃다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짝새와 밭꽃이네요. 바구지꽃이 하얀 밭꽃. 네, 하얀 밭꽃을 말하네요. 밭꽃과 짝새는 뱁새네요.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그 뱁새네. 뱁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여기도 이제 당나귀가 나왔는데 밑에 이제 출처를 밝혀주네요. 시인이.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 도연명은 뭐 귀거래사 이런 거 쓴 사람이었죠. 우리 어릴 때 한문 시간에 배웠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윤동주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그 이름들인 거잖아요. 이게 도연명과 프랑시스 잼과 그 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어머니 이름을 불러봅니다. 별에는 밤. 그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옛날에 읽었지만 다시 샀는데 책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거는 중고 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서 3종까지, 저녁에 3종까지 해서, 역자는 곽광수고요. 불어교육학과 교수였던가 그러셨는데, 여기 이제 그 많은 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프랑시스 자맥에 말하자면 다가가는 게 누구 덕분에? 저 사람들 덕분에, 이제 윤동주하고 이제는 백석이죠. 백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가게 되는데,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이런 것들 시 좋아요. 시 좋은데,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드 가지를 꼬는 일, 쭉 가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고 배틀 차고 빵을 만들고 하는 건데요. 솔직히 번역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원문을 보면 12행인데 번역은 일단 19행으로 너무 버려놨고요. 최대한 그래도 행수 정도는 맞출 수가 있거든요. 시 번역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행수 정도는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는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윤동주나 누구나 백석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처럼, 물론 쓰는 사람은 절대 쉽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히는, 이 프랑시스 잠의 시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는 밀레예요. 화가로 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고흐 그림 중에서 밀레풍으로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밀밭과 뭐 농부들과 안악들과,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하는 소년들과 아기들과 뭐 이런, 혹은 뭐 풍경화들과, 그냥 우리가 수식어 다 빼고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이제 시 좋은 그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잠이었고요. 요즘은 잘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개화기에 우리 시인들 뭐 윤동주라든가 백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왜 이렇게 꽂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국 정치? 좀 뭔가 있어 보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도시화가 많이, 산업화가 많이 진척되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끌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릴케는 시를 읽은 지는 정말 너무너무 오래되었고요. 릴케의 시를. 두이노 비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을, 주여 지난 가을은, 여름은 위대했나요? 그렇고 이제 가을이 왔고 뭐 할 때고 뭐 이런 시였나? 아무튼 이제 릴케가 시로도 유명하지만, 제가 아는 릴케는 이제 이 말테의 수기를 쓴 릴케여가지고, 말테의 수기를 다시 한번 이제 구입을 해봤는데 다시 읽지는 못했고, 맨 앞부분에 사람들 여기 죽으러 오는 것 같다고, 여기 요양소거든요. 그 앞부분에 묘사하는 거, 그거 참 인상적이었고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기로 몰려드는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가 첫 문장이네, 첫 문장.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기로 몰려드는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말테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죠. 그리고 이 말테의 수기를 보면서 지하로부터의 수기도 도스옙스키의, 그것도 지하의 수기로 번역을 하자 제목을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말테의 수기에서 말테는 사람이잖아요. 주체잖아요. 근데 지하의 수기라고 하면 지하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좋지 않은 번역인 것 같다 해가지고 지하로부터의 수기로 바꿨던 기억이 또 있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떠오르게 하는 백석의 시였고, 보다 더 이제 추억을 따져보자면, 추억의 연원을 따져보자면 이제 윤동주였는데요. 요즘 뭐 시인들이 또 잘 쓰고 요즘 나오는 시를 읽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확실히 어릴 때부터 정든 시를, 예를 들자면 윤동주입니다. 볼 때의 느낌, 감동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석은 제 입장에서는 옛날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는 시인은 아니지만, 시가 그려내는 세계가 그 20세기 초반의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지식인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비계에 이렇게 바늘같이 뾰족뾰족 가시같이 돋아있는, 그 털이 돋아있는 그런 돼지고기를 모밀국수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그런 뭐 풍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닥불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온갖 것들, 심지어 뭐 헝겊조가리 이런 것까지 다 있고, 이제 애들도 다 둘러 앉아 이렇게 모닥불을 쬐는 그런 어떤 그림이라든지, 모닥불인데 아마 화로 같은 거였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그런 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뭐 날무 같은 거 겨울에 많이 깎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고구마 같은 거, 학교도 가면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시골에 국민학교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어릴 때 추억도 조금 있고 해서 이 백석의 시를 어제 살짝 꺼내봤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끼고, 소수림왕과 광개토대왕을 생각하진 않았지만 세종대왕과 정조대왕과 원경왕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백석인데요. 약간 잔소리 같은데 조금 읽기 편하게 번역이 조금 더 다시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독자로서 한번 덧붙여 봅니다.